부탁드립니다. 쉽게 얘기합니다. 20년, 10년 후에 대한민국에 아니면 어쩌면 우리 춘천에 농업이 남아있을까, 농촌이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푸드테크를 하는 거는 푸드테크 자체도 목적이지만은 춘천의 농업의 근거를 확실하게 유지시키고 이에 더해가지고 그 한국 최고의 농업의 어떤 지대로 만들려는 그런 그 의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은 더군다나 그 푸드테크뿐만 아니고 바이오 산업이 자생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테크하고 연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이미 갖춰지고 있고 우리 강원대학교 또 한림대학교와 더불어 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기가 있을 때마다 이 자리에도 우리 그 농민 여러분들 와 계시지만은 농민단체나 농민들 앞에서 푸드테크를 역설합니다. 제가 잘 알고 전문성이 있어서라기보다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미래가 없고 젊은이들이 전혀 농업과 농촌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푸드테크는 대한민국의 농업도 그렇고 춘천의 농업을 위한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단기적으로 푸드테크 지원 연구센터를 유치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올 초에 세종시 가서 발표가 있었는데 시장인 제가 직접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김명동 교수님이랑 같이. 그러면 그 발표 장소에서 김 교수나 저나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 당첨될 확률이 높게 보고 갔을까? 아니죠. 정부가 돌아가는 판을 저는 다 읽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장이 그 자리에 갔습니다. 왜? 푸드테크에 대한 춘천시의 열망을 전국의 푸드테크 전문가들 앞에서 과시라고 또 있을지 모르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의 우선순위를 선점하고자 다음 기회를 그러고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처절한 얘기가 되겠지만은 그만큼 저와 우리 시정, 춘천의 많은 우리 협력자들, 우리 김명도 원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이렇게 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자는 푸드테크가 뭐냐? 그게 춘천 농업하고 뭐가 관계가 있냐?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체도 목적이지만은 춘천 농업을 바꾸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화를 유도하고 변화를 촉진하는 큰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춘천은 푸드테크입니다. 그 춘천시가 올해 그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의 푸드테크 연구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작을 했고 푸드테크 산업 전담 조직 신설을 준비하면서 내실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우리 춘천시의 퇴계 농공단지를 푸드테크 중심 단지로 탈바꿈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농자지 천하대본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춘천시가 앞으로 열어갈 푸드테크 산업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그 농자 천하지 대본을 구현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열쇠가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포럼이 원대한 목표에 마중물이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김진숙 우리 국립농업과학원 과장님 그리고 정창화 한국식품연구원의 기획단장님 그리고 오늘 포럼의 좌장을 맡아주신 우리 전서울대 교수를 지내신 이기원 한국푸드테크 협회장님과 토론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원일보사가 전국 언론사 중에서는 최초로 매년 올해까지 12회째 그 푸드 박람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그 농식품을 주제로 해서 저희들이 서울에서 그리고 또 이번에는 어제 저희들이 행사를 12회째를 끝냈습니다. 수원에 있는 컨벤션 센터에서 행사를 아주 성황리에 개최를 했습니다. 우리 강원도 이 농산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강원일보가 전국 언론 중에서 최초로 하다 보니까 요즘 많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이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경기도에서도 이런 푸드 박람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춘천시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을 해주셔서 춘천시 그 푸드 산업의 잠재력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강원일보사가 내년에 창간 80주년을 맞습니다. 저희 강원일보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푸드 박람회도 더욱더 열심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의 위기를 조명하고 농업의 6차 산업화와 푸드테크 발전을 뒷받침할 내실 있는 보도로 우리 춘천시가 추진하고 지향하는 그런 푸드테크 산업의 든든한 협력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정말 푸드테크 산업을 해야 정말 지역에 경쟁력이 있고 정말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옛날에는 닭갈비 클러스터 산업을 해보자, 막국수 클러스터 산업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리더가 중요합니다. 리더가 안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육동환 시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육동환 시장님한테 한번 크게 힘을 한번 실어주십시오. 정말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막국수와 닭갈비의 세계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계시는 데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춘천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춘천에 나오는 농산물 중에 특별한 복숭아도 있을 거고 사과도 있을 것이지만 또 막국수 있고 닭갈비도 있습니다. 이것을 푸드테크화하면 춘천이 정말 명실상부 춘천의 푸드테크가 세계적으로 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박수 한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춘천에서 푸드테크 지원센터의 의무 발표하신지 몰랐습니다. 네, 오늘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춘천에서 푸드테크 하는 분야, 관심 분야가 아까 단백질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맞습니까? 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는 그 진흥청에서 폭넓게 하는 연구 분야에 많은 관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농촌진흥청의 푸드테크 연구 현황이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이제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참석하실 것 같아서 이론적인 푸드테크 개념과 의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기술 동향, 또 현재 우리 진흥청 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테크는 아까 농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말씀을 많이 쓰셨는데, 푸드테크는 농업과 관계되는 부분이다. 전후방산업의 핵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푸드테크 부상 배경이 저기 5가지라는 관점이 있고요. 꼭 푸드테크가 아니더라도 이 사회를, 세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들, 식량 안보 유기 문제라든지 건강식에 대한 관심 증가 부분들을 폭넓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에서 투자하거나 지자체에서 관심 있게 기울여가는 부분들이 첫 번째, 그 농업 생산 효율을 증대해보자고 하는 관점, 두 번째에 있어서 고효율의 식품 유통을 어떻게 할 건가, 소비를 어떻게 끌어갈 건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러한 관점, 크게 봐서 아까 푸드테크가 부상하는 배경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마음에서 푸드테크와 많은 관심을 갖고 정부에서 투자 의지가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정책 방향에 있어서 산업정책, 그 다음에 그에 관한 10대 핵심 기술이 뭐가 있고 그에 따른 그 미래 유망한 푸드테크 분야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정책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미래형 3D, 뭐 포스트 바이오틱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료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업 관계된 국내 산업의 키워드들이 뭐가 있는지 제가 자세하게 실어놨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 10대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빨간색으로 써놨던 부분들은 저희 진흥청에 좀 더 관심 있게 기울인 분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스마트 유통이라든지 식물 기반의 식품 제조 기술이라고 하는 게 요즘 동물성보다는 식물성에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 그 식물성 기반의 키워드가 관심 있는 부분인 거고요. 네 번째에 있어서는 과거에 HMR 뭐 간편식이다 요즘 시장 트렌드를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7번째 빨간색 글씨에 소비자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맞춤형 식품이 많이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뜨고 있는 부분들이라 이해가 되어지고요. 그에 관련 외식 푸드테크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나아가서는 탄소 중립이다 기후변화를 관계되는 부분에 업사이클이라는 그 자원기술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부분들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푸드테크라고 하는 키워드는
대체단백, 아까 식물성 이야기했죠. 대체단백 또는 대안식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건강 지향하는 기능성 식품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어떻게 갈 건지에 맞춰서 개인용 맞춤 식품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업사이클하고 재활용 부분들, 재활용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라는 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드테크 영역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라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키워드를 잠깐 집어봤습니다. 농업과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생산, 스마트팜, 이규영 교수님께서 말씀한 팜테크, 에그테크라는 부분의 키워드가 눈여겨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공 소재에 있어서는 뭐 식물성의 대체식품이라든지 업사이클링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유통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 아까 4차 키워드를 시장님께서 말씀 주실 것 같은데 그런 키워드상의 유통이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그다음에 요즘 현명한 소비들 많은 정보 속에서 어떻게 소비를 이끌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과학적 근거 데이터는 어떻게 생산하려고 활용될 건지, 그에 따라서 고령화 사는 사회에서 어떻게 가져갈 건지라는 부분으로 그 푸드테크 영역이 다뤄진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분야에 있어서 공공 민간에서 어떠한 관점, 생산 가공이라는 관점이 어떤 기술적 지위에 있는지, 유통 재정이라는 부분들 현재 그 로봇이라는 기술이 어떻게 발달돼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그 농업의 전후방 산업 연계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하는 부분에 집중, 투자, 지원할 수 있고 관심 있는 기술 기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흥청은 주요 기술 분야가 뭘까라고 봤을 때 저희가 크게 앞에 이제 분야를 나눠봤지만 그 연계성을 가져가서 생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대안 대체식품이라는 키워드, 가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업사이클과 기능성 소재, 유통 소비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스마트 맞춤형 소비라는 키워드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에게 주어지는 게 30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 진흥청에서 푸드테크하는 키워드에 아까 10대 핵심 기술 분야 중에 크게 이제 4꼭지 정도, 뭐 5꼭지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대체식품, 대안식품에 있어서는 저희 진흥청에서는 뭐 품종 개발이 굉장히 많아요.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면 품종 개발을 하나 할 때는 똘똘한 한 10년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많은 세월 중에 똘똘한 품종이 있는 부분들이 그런 자원에 그 옛날에 만들던 품종이지만 요즘에 꺼냈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가져갈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그 대체식품 식물성을 키워놓고 봤을 때 우리의 연구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라고 봤을 때 그 색깔 차 있는 음영 부분들이 보이시죠? 그 대체식품 원료 및 그 소재에 관계되는 우리 식품 원료, 가공 원료들은 수입하는 부분이 70% 정도가 되거든요. 국산을 쓰는 소재 산업은 30%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의존도를 좀 낮춰보자. 그러려면 국가기관에서 정보를 많이 정보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 대체식품, 대안식품, 식물성 원료가 될 수 있는 원료가 뭐가 있고 소재가 뭐가 있는지 그런 서비스 DB를 구축해보자. 그 활용할 수 있는 산업화 기반 기술 제공해보자라는 이런 연구 방향의 틀 안에서 저희가 국산 품종의 그 대체식품 소재와 정보를 구축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미하지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일반 국가기관 단독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지자체나 민간이나 관련된 부분과 협업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저희 진흥청에서는 품종을 개발하는 부서도 있지만 제가 몸담고 있는 부서는 기능성 식품과거든 식품을 연구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품종 개발하는 부서와 가공 부서 협력을 통해서 그 대체식품의 그 품종을 기반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농가원, 식량원, 원예원이라는 많은 키워드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더 고객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타겟팅할 기관이 어딜까라는 이해하는 좀 차원에서 진흥청에는 농가원이라는 기관이 있고 식량원이라는 기관이 있고 원예원 기관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라는 부분을 이제 소개하는 차원에서 됐고요. 결론적으로는 말씀을 드리면 농가원에서는 아까 다태잔백 쓸 수 있는 원료 소재 DB를 제공하기 때문에 최종 컨택트 포인트는 농촌진흥청 농가원화 하게 되지만 관련된 여러 가지 품종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콩이냐 버섯이나 했을 때는 또 관련된 부서는 다르다라고 하는 관점인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 진흥청 기관뿐만이 아니라 산업관련 연계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원하는 분야의 기술 개발들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하나 눈여겨보면 소재와 정보 구축이라고 하는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라는 부분에 저희가 예시로 이제 이렇게 부분이 되거든요. 일단 콩이라고 하는 대두라고 하는 건 품종이
뭐 사단백콩이다, 뭐 미소 품종이다라는 부분에 있고요. 이 품종이 가진 특색이 뭐가인지 제시를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단백콩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 함량이 56%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품종이 어떤 그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고 원료 배합 쪽은 소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보를 제공을 해줌으로써 지자체나 산업체에서 널리 쓰는데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에 따라 수익 보존도를 낮추자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볼까요?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대체단백 식품소자 기술 개발에 있어서 그 대두에 지금 흔히 말하는 콩의 단백질 함량을 높이고 변성. 단백질은 있잖아요. 변성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열에 따라서 최소화할 수 있는 압출 조건을 최적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여기 보면 대두다, 뭐 껍질을 벗긴 콩이다, 콩 껍질을 어떻게, 그다음에 지방을 뺀 대두박은 어떻게 되는가, 또 나온 콩기름, 이런 모든 부분들은 각 분야의 소재에 쓰일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식물성 대체 단백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아까 저 스타마크되어 있는 대두 탈피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제가 공정을 셋업해 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업체에서는 저런 기술을 갖다가 모두 현장에 바로 투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과거에는 뭐 콩고기다 해서 시장에 많이 이제 유통이 됐지만 시장성이 없어서 많이 잠자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대체 단백이다, 뭐 동물성이 지향하는 부분이 생겨서 식물성에 관심을 갖다 보니 좀 더 기술적인 부분들이든지 그걸 생산할 수 있는 기기들이 발전을 해서 건식 소재의 식물성 유기라든지 습식 소재 식물성이라는 기술들이 저렇게 개발이 됐고요. 현재는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세단백 대체한 저런 키워드들은 콩 품종이고요. 콩 품종에 따라서 건식을 뽑아봤을 때는, 찢어봤을 때는 사진상에서는 저런, 여러분들이 눈안에 볼 때 가장 고기처럼 보이는 게 혹시 뭐세요? 저 빨간 핑크색으로 좀 보이시죠? 그래서 국산 콩으로도 우리가 고깃결다운 그 건식 소재의 대체 단백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에 따라서 장조림도 저렇게 가능하다라는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다음 씹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나라는 이제 식량 작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쌀가루를 이용한 여러 가지 그 고기 결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 있다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구를 할 건 아니니까 저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오늘 서비스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콩 품종에 따라서 압출하는 성형물에 따라서 저렇게 뭐 A 품종은 써놨던 이유는 이제 특허가 진행 중이라서 제가 A, B, C라고 좀 써놨던 부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콩 품종에 따라서 그 압력계를 뽑았을 때 고깃결이 저런 정도로 달라지는 이유는 뭐냐면 품종이 그 대체 단백을 만들 때 많은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좀 더 합당한 부분을 품종을 선정을 해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로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보들 DB 구축하는 거 나 불편해, 나는 오프라인이 편해 라고 하는 부분에 책자도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책자 제공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아까 품종에 따라서 고기의 품질 결이 어떻게 달라진지 데이터를 잠깐 봤지만 앞으로는 뭐 할 건데? 라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 계획은 적극적으로는 계속 콩 품종에 따라 뿐만 아니라 식물성 대체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식물성에는 그 유지 여러 가지 원료들을 그 정보가 계속 셋업을 시킬 거고요. 고깃결에 가장 가까운 것은 버섯이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지만 콩, 버섯 부분도 좀 더 주도적으로 해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산화 원료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의 기술 협조를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까 식물성 이야기는 했고요. 이제 대체육을 할 때 이제 식용곤충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식용곤충 일반 대체단백 소재에는 저희 지능청의 곤충양장 산업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많은 하는 부분인 거고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도 식용곤충 시장이 많이 이제 커지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제 뭐 소비가 많이 안 되고 있다라 약간 잡음도 들긴 하지만 좀 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저렇게 되고요. 이론적인 부분을 말하면은 식용곤충에 있어서 이들은 단백질 함량이 51%, 64% 굉장히 함량이 높죠. 아까 콩고와 비슷한 수주에 되어 있고 식용곤충의 열정도 정도가 되어 있다라고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곤충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만 뽑아서 그 기능성이나 여러 가지 소재로 쓸 수 있는 기술들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 그 소재 가지고 환자식 치료식이라는 부분들을 해서 자료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오늘 부분에 있어서는 저기 이런 특징에 따라 함량에 따라서 이거 고기 가진 결의 품질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심오한 진도를 앞으로 좀 관심 있게 저희 진흥청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희가 사람 중심의 목적형 기능성 소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10대 유망 기술연대는 기능성 식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능성 식품을 저희가 건기식 시장에 많이 유통이 되지만 또는 건강식이 많이 유통이 되지만 국내산 농산물을 만든 제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일인가? 농촌진흥청에서 국산 농산물을 그렇게 많이 하고 하는데 수기가 적지라는 관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긴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대량 생산이라는 부분들의 한계점이 있고 품질 표준화라는 부분에 한계점이 있는 가장 큰 원인이 있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적형에 따라서 기능성, 효율성을 좀 더 재고를 높여서 국내산 농산물의 특징적인 그런 정보들을 빨리 현장에 제공하는 의미로 저희가 협업이라는 키워드를 갖게 되었던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 진흥청에는 식량원, 농가원, 원예원이 있고 그 부서들마다 데이터들을 기능성 식품에 있는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기능성 소재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효능이 무슨 효능이 있다, 뭐 암에 좋다, 알러지에 좋다, 뭐 어디에 좋다라는 부분에 그 효능 기전들을 구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에서는 그의 효능을 나타내는 성분이 뭐지? 타겟 성분이 뭐지? 지표 성분이 뭐지? 그 성분을 찾아가야 되는 거고요. 나아가서 내가 원료를 1,000원 주고 구입하던 거를 그 안에 10%만 쓸 거를 1,000원 주고 구입했던 걸 30% 저희가 쓰면 어떨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유용 성분을 증진할 수 있는 기술까지 저희가 투입을 하게 되고요. 아까 국산 농산물을 많이 활용할 때 원료 표준화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런 관점에 있어서 큰 관점에 있어서 진흥청 기관들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협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효능을 밝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임상이라든지 동물실험, 세부실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이 되긴 하는데 요즘 이제 그 메타 분석이라는 걸 체계적 문헌 고치라는 부분들까지 저희가 같이 가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기능성 소재의 부분에 있어서 아까 뭐 건기식 시장뿐만이 아니라 일반 뭐 가공식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농산물 원료 쓰는 시장 AT에서 발표를 하기는 최대가 33% 정도 쓰고요. 30% 크게 넘어나지 않습니다. 그 한계를 저희가 목표는 최대 50%까지 끌어올리자고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계되는 부분들의 서비스를 많이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소재 발굴을 하는데 효율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볼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복분자 하면은 어디가 많이 생산이 되는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고착도. 복분자 생산한 지역이 전국 다니면 여기저기 지역별로 산재가 되어 있죠. 근데 어느 지역의 복분자 함량이 유달리 A 성분이 많다 발표를 하게 되는 기타 지역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죠? 좋다라고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우리 것도 좋은데 웬 말이야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럼 볼까요? 실질적으로 보면 지역마다 성분 함량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영양이 기후도 있고 그 지역도 화재 환경적 요인을 봤기 때문에 함량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재 안에서 함량이 고품질 함유량을 찾아갈 수 있는 기술들을 저희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리나라에서 대량 생산이라는 한계점을 벗어날 수 있고 업체의 사량을 좋은 관점에 그 에러를 바꿀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 원료 표준화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가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지역 단위의 성분 분석을 다 해봐서 어느 지역은 왜 함량이 높고 어느 지역은 왜 낮은지 재배 기술은 뭐가 다르고 뭐가 다른지 다 원인 분석을 해서 일정 수준 양만큼 끌어올릴 수 있도록 현장의 기술 투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산 소비 연계 기능성 원료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게 잘 된다면 고품질 우리 농산물이 잘 돼서 어떻게 된다? 현장에서 산업체에서 우리 농산물을 많이 쓸 수 있게끔 가져가는 목표들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저희가 아까 제가 진흥청 기관에 뭐 식량원, 원예원, 농가원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 청만으로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과단이 우리 과만 쳐다볼 게 아니라 아까 의원님이 그러셨나? 의장님이 그러셨죠? 리더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정말 리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은 과만 볼 게 아니고요. 원장님만 볼 게 아니고 국가적인 개념에 여러 가지 관점에 있어서 쳐다봐야 되는 그런 관점이 있어서 제가 아까 과마뿐만 아니라 각 기관별로 청에는 이런 게 있고 이 청에 소개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지자체랑 어떻게 협업을 할 건가? 또는 지자체에서는 저걸 봤더니 뭐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한테 도움 말씀도 주실 거고 이걸 도와달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파헤쳐 본다는 의미로 농가원은 뭘 어떻게 하는 거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고 연결을 함으로써 어떤 무한대의 가치가 창출이 되고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더 놓고자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어떤 데이터를 생산하고 축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연결성이 확보가 되면 요즘 디지털 시대잖아요. 정보. 과거에는 고3 수험생을 서울대, 스카이대 보내려면 뭐가 좋아야 된대요? 정보력이 좋아야 된다는 말이 있죠. 그 정보, 그 정보 데이터에 표준화 부분들, 그래서 그 가치가 연결이 되면 저희가 앞으로 기능성이라는 부분들은 종자 품종이라고 하는 부분들, 또 우리 농산물이 뭐 가공식품, 건강식품 이것뿐만 아니라 의학 소재까지 활용될 수 있는 방향까지 그래서 그 고기능 예측 연구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되는 거고 이런 관점에 있어서 우리 농산물이 농업이 전후방 산업이 연계돼서 가치가 되는 거지. 식품 산업은 자동차 산업보다 시장이 훨씬 크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동차 한 대는 얼마인데 내가 사먹 라면 한 봉지는 얼마인데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건 하나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뭔가 제품을 사볼 때 제품 안에 영양 성분 함량을 제공을 하죠. 저희가 알고 있는 탄단지는 얼마고 나트륨 얼마고 뭐 열량은 얼마고 제공이 되어 있긴 한데 또는 그건 이제 우리가 먹는 식품들인 거고요. 어떤 사람 내가 늘 뭐 피곤한 것 같으면 피곤하면 뭘 먹어야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정보력이 있어서 아는 게 좀 많습니다. 그런데 좀 더 한진도를 빼면 좀 더 고급진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성분에 의한 게 효능까지 어떻게 가게 되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효능하고 성분을 정보를 연계해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소개를 할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기 제가 몇 분까지 해야 되는 거죠? 네 시까지 하면 될까요? 그 다음 볼까요? 저희가 뭔가 좋은 식품을 만들어 팔 때에는 저희가 흔히 화학 성분은 분석을, 영양 성분이 뭐고 기능 성분이 분석을 해요. 50분? 55분. 네. 분석을 해요. 그 분석을 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성분이 들어있네? 효과가 뭘지? 그래서 세포 실험도 하고요. 동물 실험도 해요. 그 다음에 뭐 하죠? 임상 실험이라는 걸 한단 말이죠. 임상 실험을 하고 나면 이거 모두 임상 실험을 했다고 해서 공식 같이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숱하게 연구를 해봤는데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더라. 똑같은 건 아니지만 약간 차이가 있으면 데이터들이 많더라. 그 데이터를 다 어떻게 하지? 분석해보자 라고 하는 게 메타 분석이라는 관점에 있어서 저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뭘 먹으면 몸에 좋대 라고 하는 부분, 얼마큼 먹어야 돼? 이거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얼마큼 먹어야 돼? 저희가 진흥청에서 효능 성분 정보를 할 때 메타 분석이라는 걸 해서 오디를 하루에 52g까지 먹으면 항산 효과가 있대. 이런 분석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강원 춘천 바이오 융합연구원에다가 오셨던 분이 예. 저희 진흥청하고 강원도원하고 융합바이오연구원하고 아스파러스 뿌리 가지고 신규식품 원료 등록 연구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뭔가 좀 문제라고 이제 정확히 제가 표현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결과는 진행상에 썩 좋은 결과는 나오지는 현재로서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저희가 국가기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현장에서 민간에서는 그냥 겁없이 아무 탈 없이 먹었던 소재 식품들이 있어요. 근데 법상 식품 원료 등록이 안 돼 있어서 판매 유통이 불어된 게 있어요. 불법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민간에서 뭐라 그래요? 이 법적으로 그 허들을 좀 풀어줘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풀어줘 라고 해서 식약처에서 풀어줄게 이러지는 않죠. 그네들이 원하는 규율에 원칙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규칙에 따라서 해주는 부분인 건데 아스파라거스 이제 그 안정성이라는 부분들을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시 말해보면 현장에 있어서 먹는 걸 소지하는 부분은 법적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안전을 해야만이 기능 소지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렇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고
부섬을 활용하는 부분도 대놓고 간증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료를 그냥 대신하고요. 그 다음에 업사이클이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우리 진흥청이 노력을 해서 5년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이 범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열심히 할 건데요. 과거에는 부산물이 폐기물이었죠. 폐기물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 업사이클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되어있는 거고요. 현장에 있어서는 논밭에 생산된 저런 거 다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탭이 뭐 이런 걸로 쓰고 있긴 하지만 업사이클 나가는 부분들을 좀 더 고부가 가치 하는 부분으로 가져가는 부분이라고 여기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사이클의 의미라는 부분이 초록색 위에 화살표는 업사이클링이고요. 빨간색 아래로 나오는 게 다운사이클링인데 식품이라고 향미제라는 기준점의 관점을 봤을 때 사료, 비료, 에너지, 열 이런 것은 과거에 많이 썼던 현재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식품 위에 뭐 향수라든지 화장품 원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의약, 예품 이런 거 촬영할 수 있는 포장재, 산업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업사이클링해서 장기 지속성에 있어 정부에서 투자하는 가치 부분들이 많다라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업사이클하는 부분에 있어서 키워드는 원료 확보, 품질 안전, 소재와 제도 활용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저 부분을 투자를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감귤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지자체다 보니까 벤치마킹 차원에서 이제 소개를 할까 해서 감귤밭이라는 사례를 좀 가져왔던 거고요. 이 감귤박이라는 소재는 과거에 제주도에서 골치이기도 하시면서 효자 상품이기도 한 거죠. 잘 팔 때고 나머지 비상품성을 썩어서 환경오염, 냄새오염, 민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유통량을 조절하려고 개발공사에서 유통량이 25%, 35%를 매입을 해서 그 매입량을 주스로 짜요. 주스로 짜서 농축액으로 팔지만 그 남은 찌꺼기, 감귤박이 이제 문제였거든요. 그럼 아까 눈치인 분들 아실 거예요. 업사이클 이야기 하셨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감귤박 업사이클 하는 부분에서 제주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관점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냐면 저희 국가기관은 이런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현장을 아는 연구를 해야만이 연구만을 연구는 지향을 하는 바이기 때문에 현장을 많이 가보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들이 있어요. 저희가 제주도를 가봤더니 이 감귤박 뭘 쓰고 싶은데 말려지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라고 봤더니 감귤박이 pH가 3 정도 되지만 당도도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감귤박에 뭐가 있어요? 팩틴. 여러분 잼 만들 때 팩틴이 있어야 잼 만들어지는 거 아시죠? 이 팩틴이라고 성분은 수분을 머금는 특징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리려고 잘 말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희가 그 기술을 개발해서 현장에 투입해 주니까 현장에 굉장히 고마운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잠깐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감귤박과 축사, 악취 저감제로 좀 활용이 됐던 사례가 있고요. 그 감귤박 자원 순환 체계도, 그래서 감귤박 가지고 사료도 만들고요, 퇴비도 만들고요, 버섯 배지도 만들고요, 미용 소재도 만들고요, 건기식품도 만들고요, 이런 산업 소재, 바이오차 여러 가지 만드는 그 부분이죠. 과거에는 감귤박 그냥 버렸던 게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된다. 이런 관점을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농산부자국가 통합정보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30년도에는 전체적 오픈 서비스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저런 관점에서 확대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그 한시계 정청화 단장님께서 그 맞춤형 식품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진흥청에서는 그 식품 성분표를 만들 때 일반 성분을 분석을 하거나 기능 성분을 분석하는 이런 자료들을 많이 축적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희귀 질환자들을 위한 어떤 성분이 뭐에 따라 있는지 이런 정보를 제공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산업화에서 아까 일반 성분, 비성분 활용 사례에서 여러 가지 무슨 뭐 찬자식의 치료식이나 또는 뭐 당뇨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체 이런 거 많이 활용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요즘은 이제 맞춤 건강한데 정밀 영양, 뭐 정밀 건강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간단하게만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아까 푸드테크라고 하는 관점에 메리트가 있는 게 농업의 전두방산을 연계된 폭넓은 산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줄기를 관리할 수 있는 게 푸드테크라고 하는 관점에 있어서
그 춘천시에서 그 관심 있는 분야, 아까 식물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가져갈 건지라는 부분들을 좀 더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예, 정리하려는 관점에 있어서 아까 그 농업과 전후방 연계 산업인 거고 생산은 요즘 현장 지역 단위로 가보면 늘 뜨는 키워드가 스마트팜이더라고요. 그 스마트팜은 원료 표준화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하여튼 그 환경에서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그 산업 정책하고 10대 핵심 기술 미래 유망 테크라는 산업 기술 연계성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고 현재로서는 지자체에서 특징 있게 그 맞는 키워드를 특화해서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농식품비 푸드테크 지원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전남에서는 업사이클링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되는 부분인 거고요. 진흥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대체 담배, 그다음에 그 기능성 소재 발굴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개인력 맞춤의 데이터 생산을 많이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업사이클링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들에 저희 청에서는 이제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제 10년이 판교에 있다가 7년 전에 이제 전북으로 이전했습니다. 저희가 이전을 하다 보니까 전북도청은 10년을 엄청 알차게 이용해요. 근데 이제 10년이 지방기관이 아니잖아요. 이제 많은 지자체들이 이제 저희를 불러주고 이제 같이 이제 R&D 방향이든 이렇게 논의하면 좋겠는데 많이 요청이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강원일보에서 이렇게 10년에 요청이 왔었고 또 이런 자리에 와보니 이렇게 또 열기가 또 뜨거울 줄 몰랐습니다. 어쨌든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10년과 이제 춘천시가 이제 푸드테크 관련돼서 많은 이제 논의도 하고 같이 기획도 하는 그런 자리를 이제 앞으로 가졌으면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처음에 이제 제가 소개를 받았을 때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쉽게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그리고 10년에서는 도대체 R&D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김유숙 과장님처럼 저희가 이제 10년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준비하지 않았고요. 푸드테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준비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10년권에서 2022년도부터 2023년도 2월까지 푸드테크 사업 기획을 했습니다. 한 1년 동안 기획을 했고 그 계획 보고서를 저희가 한 1000페이지짜리를 만들었거든요. 이제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같이 논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푸드테크는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쉽게 생각합니다. 식품이라는 게 식품도 이제 과학이거든요. 첨단 기술입니다. 근데 이제 괜히 모든 사람들이 식품에다가 첨단 기술 붙인 게 푸드테크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식품에다가 최근에 IT와 AI가 붙어 있는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푸드테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푸드테크에 대한 그 범위는 기관마다 다르고 법무처마다 다 다르죠. 또 저희는 또 이렇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체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이커머스 아니면 뉴트리션, 헬스 이렇게 저희는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기획을 하고 있고요. 다 아시죠? 푸드테크가 이제 지금 어떤 산업 정책이 어떻다 이런 것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여기서 강조할 수 있는 거는 푸드테크 산업은 이제 항상 연평균 6.1%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이제 부문별 스타트업 이제 투자 현황들을 보면은 가장 많은 게 이제 대체식품입니다. 지금 춘천시도 관심이 많던데요. 대체식품이 가장 비용이 높고 그 다음에는 기능성 소재, 그 다음에 이커머스, 그 다음에 식품 안전 유통, 그리고 이제 개인 맞춤 영양 이런 쪽으로 이제 푸드테크 시장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푸드테크는 이미 이제 미국이나 유럽 중심으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후발주자고요. 우리가 푸드테크라는 것들이 이슈가 된 거는 아마 다 아시겠지만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때문이겠죠, 이제. 그리고 농식품부나 이런 정책들이 푸드테크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현재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푸드테크가 어느 순간에 튀어나온 건 아니고요.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제 이커머스라든지 AI, IT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식품이 영역, 산업이 우리가 몰랐던 방향으로 더 많이 확대가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푸드테크죠. 푸드테크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은 매년 이제 국내 푸드테크 창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푸드테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푸드테크 학과가 각 대학별로 이제 신설이 되고 있고, 지금 서울대 이기영 교수님은 푸드테크 연구 책임자 과정도 지금 한 7기째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기존의 푸드테크가 저희가 한 2021년도만 해도 푸드테크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거는 플랫폼 사업입니다. 이제 쿠팡이라든지 배달의 민족. 하지만 이런 쿠팡과 배달의 민족의 푸드테크 산업이 지금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이제 온라인에서 했던 것들이 이제 현장 산업계에 넘어갔고,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어떤 공장의 이런 모듈도 다 디지털로 바뀌고 있고, 이제 로봇화 되고 있고, 뭐 이런 방향들이 최근 한 2, 3년 안에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푸드테크는 주요 트렌드는 요 세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체식품과 로봇과 맞춤 식단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 안에 지금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푸드테크의 카테고리가 다 들어갑니다. 결국은 요소 기술들이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대체식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탄소 감축이라든지 뭐 인구 증가에 따라 가지고 이런 식량 안보 문제들이 국내에서 우리나라의 정치권에서도 많이 이제 이야기가 오고 있죠. 그럼으로써 이제 대체식품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한 산업이라고 봅니다.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은 우리가 고령화가 되고 있고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고 업무 효율화를 중시하고 있고 MZ 세대들이 노동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이라는 게 우리의 푸드테크 산업에 어떻게 접목해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 식단은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고 오래 살지에 대한 관심인 거죠. 질병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이제 푸드테크에 끌고 갈 수 있는 주요 트렌드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체식품은 인구 증가, 기후, 식량 위기, 그 다음에 환경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대체식품은 여전히 꾸준하게 이제 부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식품을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분류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식물성 원료가 있고 세포 배양, 미생물 발효, 식용곤충이죠. 그러면 춘천시는 만약에 대체식품을 포커싱을 해서 산업을 이제 활성화시킨다면 이 대체식품이 어떤 분류에서 중심을 잡고 갈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하겠죠. 식물성 원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콩 단백질 아까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해산물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유제품도 마찬가지 다 식물성 원료로 지금 만들고 있는 시대가 맞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아마 이 트렌드가 우리나라도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축산의 소비가 계속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안 먹는다는 거죠. 적게 먹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대체식품의 소비량이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가장 젊은 층들이 창업이 높은 게 뭐냐면 이 대체식품 산업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면 대체식품의 그 원료들이 다양하잖아요. 식용곤충, 미생물 발효,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유제품도 이 유선세포를 이용해 가지고 우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대체식품들이 좀 더 많이 다양화해질 거고, 어쩌면 항상 그렇잖아요. 선진국에서 돌고 우리나라까지 오는 그런 과정을 본다면 유럽에서의 그런 트렌드가 우리나라도 점점 젊은 세대들이, MZ 세대들의 어떤 식습관의 가치관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비건이 점점 증가된다면, 그러면 결국은 이제 축산식품은 점점 감소되고 대체식품이 점점 부상하는 그런 시대들이 곧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대체식품 산업 밸류체인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이게 후반과 전방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쪽에 포커싱 할 거냐라는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원재료를 만들고 가공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가공해서 판매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대체식품이 앞으로 이제 좀 춘천시에서 이제 진행할 때 한번 이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국내 글로벌 이런 산업 현황을 보면 이제 식물육은 이미 여기 보면 이제 비욘드 미트라든지 임파서블 푸드가 이런 회사들은 이미 거의 이제 식감이나 맛이 거의 식육과 동일한 그런 제품들 만들고 있고요. 이미 국내도 그 수준은 이미 도달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 소재에 대한 가공 기술보다는 원료, 어떤 원료를 쓸 건지, 예를 들어 가지고 콩 대두 쪽에 포커싱 둘 건지, 아니면 개구리밥이나 이런 데서 단백질을 뽑아가지고 쓸 건지, 해조류에서 단백질 뽑아 쓸 건지에 대한 그런 원재료 가공에 대한 원재료 소재의 선택에 대한 고민들이 더 필요하고요. 배양육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나라는 아주 초기 단계고 규제가 많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이미 FDA에서 안정성 확보가 됐고, 특히나 이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양육 회사들은 전부 다 싱가포르에 몰려들고 있고, 싱가포르가 이런 배양육의 생산에 어떤 선두 기지를 이제 형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대체식품에서 식물육뿐만 아니라 배양육까지 포커싱을 하고 있다면 아마 이런 규제 문제를 어떤 춘천시 같은 경우는 특구 지정을 통해 가지고 춘천시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도 한번 정치적으로 한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모색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식용곤충은 아직은 이제 소비자의 그런 그 기호에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식용곤충을 약간 펫푸드 쪽에서 기능성 펫푸드 쪽으로 개발도 염두에 두고 이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대체 유제품은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두유가 압도적인데 좀 더 이제 많은 그런 범위 내에서 확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제 말은 쉽게 하고 있지만 실제 국내의 이런 R&D 기술들이 이만큼 범위가 확대돼서 연구를 하고 있느냐고 했을 때는 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춘천시에서 이런 대체식품을 하게 된다면 아마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로봇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현재 글로벌은 이제 산업형과 서비스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서비스보다는 산업용 로봇에 치중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서비스용 그 로봇 시장이 점점 증가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음식료 관련돼 가지고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렇게 한번 분류해서 보면 푸드테크 로봇이라 했을 때 협의의 의미에서는 조리, 서빙, 뭐 설거지, 배달 이렇게 이제 활용할 수가 있죠. 이미 지금 뭐 다관절 로봇들도 이제 이미 조리 로봇을 통해서 만들고 있고 서빙 로봇은 이미 우리가 흔하게 이제 접해서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게 좀 더 고도화가 된다면 이제 일자리라든지 업무 효율의 증가는 충분히 이 로봇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하나 또 광의 의미를 본다면 단순하게 우리가 서비스 측면만 볼 게 아니고 우리가 식품 제조 공정에서 필요한 그 가공이 어떤 그 수곡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약간 디지털화시키고 자동화시키는 이 과정도 저는 이제 푸드테크 로봇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축수산업 로봇이라든지 음식료 공장 제조 로봇, 식료품 원료 로봇들도 앞으로 이제 푸드테크 산업에서 이제 점점 확대되고 그리고 많은 이미 이제 대기업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데이터들을 단일화시키고 휴대폰이나 이런 단일 그 키워드로 이제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모든 생산 라인들도 이제 아마 디지털화가 되면서 이런 로봇이 점점 대세가 되는 그런 추세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맞춤 시기입니다. 이제 맞춤 시기는 결국은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농산물이 많잖아요. 이제 농식품이 많은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먹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보통 이제 농수산물을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뭐 기능성 식품도 있고 그다음에 HMR도 있고 메디푸드도 있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맞춤 시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맞춤 시기는 저희가 유형을 이렇게 한번 이제 세분화 시켜 보면 맞춤 시기라는 거는 단순하게 뭐 취향, 채식, 알레르기 이런 식단 선호에서부터 나의 갖고 있는 건강 정보, 유전자 정보, 장내 미생물 정보를까지
이제 기반한 이제 식단 추천 이런 것들은 이제 정밀 영양이라고 하고 정밀 맞춤 식이라고 하죠. 거기에다가 플러스가 뭐냐면은 요즘은 이제 여기다 먹는 것도 사회적 가치를 두는 ESG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맞춤 시기는 이렇게 단순한 식단 선호에서부터 정밀 영양까지 가는 요 모든 것들을 저희는 이제 맞춤 시기라고 보고 있고 기업마다 어떠한 유형에서 이제 산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앞으로의 어떤 산업 중에 하나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국내 식품의 어떤 이런 커스터마이징 현황을 보시면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 단순하게 맞춤 시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거창하게 나의 건강 정보까지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 농식물 농구라든지 백다방, CU 이런 거 보면은 단순하게 요즘 MZ들이 취향이 들어가는 것도 맞춤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낮은 의미의 맞춤형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집밥 레시피라든지 뭐 과일 중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알고 케어 같은 경우는 이게 CS에서 이제 뭐 4년 연속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건강 정보를 여기 입력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나한테 맞는 이제 멀티 비타민 영양제들을 추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B1, C 이렇게 해서 나한테 맞는 주로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이 이제 하는 게 아니고 뭐 회사나 아니면 이제 집단이 이루고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이 알고케어 이 시스템을 갖다 놓으면 핸드폰으로 각각 개별의 개인 정보를 통해 가지고 나한테 맞는 영양제들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뭐 단순하지만 단순한 나의 개인 정보에서 이제 맞춤 영양제가 추천되는 것도 이제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보다 더 나간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자의 특성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이제 테라젠 헬스라든지 매크로젠은 이미 국내에서 그런 유전자 정보를 가장 잘 분석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런 회사들과 이제 식품기업이 이제 코업을 하는 거죠. 협업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나한테 맞는 기능성 식품을 이제 추천할까, 나한테 맞는 영양제를 추천할까라는 부분들을 좀 더 심화된 단계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이제 개인 맞춤 영역은 또 아닙니다. 왜냐면은 기능성 식품이 만약 홍삼이 있다면 우리가 아시잖아요. 홍삼이 잘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는 또 개인의 유전자가 다른데 나한테 맞는 이 기능성 식품이 어떤 거냐라는 데이터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기능성 식품을 개발할 때 유전자 정보에 대한 반응성까지 본다면 이거보다 더 심화되는 그런 어떤 산업으로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는 이렇게 유전자와 장내미생을 기반해서 단순한 건강 정보를 이제 추천해주는 이런 어떤 서비스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스마트 키친도 이제 맞춤 식단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이게 탑테이블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조그만 3D 프린트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뭐 쿠키 같은 걸 만듭니다, 이제. 근데 이게 가정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쿠키나 어떤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이건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커스터마이징이 되는 거죠. 내가 당은 적게 만들고 뭐 질감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삼성이나 LG가 하고 있는 이런 AI 냉장고도 결국은 나한테 맞는 맞춤 시기를 위해서 어떻게 이걸 작동할지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스마트 키친까지 좀 더 나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맞춤 시기는 전망은 어차피 AI와 기계학습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개성도 점점 다양화됨으로써 아마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다양한 업체 간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종 간의 협업이 필요하고 그래야만이 올바른 플랫폼과 어떤 실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 1년 전에 이제 식품 커스터마이징 산업 발전을 위한 R&D 방향에 대해서 기획을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한 이유는 이제 푸드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정부 출연기관에서 어떠한 R&D 계획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저희가 시작이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뭐 이 계획을 위해서 이제 문헌조사, 스틱, 메가, 트렌드 분석,
델파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많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5단계 거쳐가지고 이제 푸드테크 관련 메가 트렌드와 주요 이슈를 발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이제 정책 대응 방향으로 나온 이제 그 이견이 첫 번째가 이제 문제 해결 중심의 R&D 추진을 통해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개발이 돼야 된다. 두 번째가 중요한 거는 데이터 기반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 데이터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이 돼야 되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기획 방향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한 식품산업 글로벌을 위해서는 ESG 경영 선도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도출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푸드테크 산업 외부 환경을 가지고 저희가 또 이제 쭉 분석을 했습니다. 이 정책 대응 방향에서는 이게 한 사람이나 한 기관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산업 관련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또한 이제 민간 기업도 참여가 돼야 되고 중앙 정부 및 지자체 협력 R&D 사업도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정책 대응 방향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산업 동향에서는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야 되는 거고, 이게 단순하게 음식 배달 외에 신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종 업종 간의 융합 사업화가 추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뭐 사회적인 이슈로는 뭐 푸드 로봇이 나오고 고부가치, 친환경, 웰빙, 뭐 물류 서비스 고도화 이런 부분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 동향은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 기반한 데이터 표준화가 돼야 되고, 민간 산업화 목적형 공공 데이터가 연계돼야 되고, 뭐 규제 개선으로 인한 R&D 실증 및 기술 사업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뭐 등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은 아니겠죠. 대기업이나 이제 수요기업들한테 신청 면접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제 추진 과제에 도출하는 이런 과정들을 한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전부 설명드릴 수는 없고 요약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한 9개의 어떤 전략 중점 과제가 나왔고요. 이 중에 이제 3개가 전략 과제입니다. 이제 첫 번째가 수요 맞춤형 푸드테크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데이터의 중요성들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고부가치 미래 푸드테크 신산업을 개발해야 된다. 여기에는 뭐 대체식품이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푸드테크 데이터 기술 실증 및 산업화 촉진, 이거는 이제 지자체나 아니면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가지고 실증 쪽으로 가야 되는, 아니면 뭐 시설을 만든다든지 약간 B&R&D 쪽으로 이제 이렇게 크게 전략 과제가 나왔고요. 그 앞에 보시면 이렇게 9개 과제가 이제 저희가 중점 과제로 이제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R&D 여기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지금 9가지의 중점 과제가 도출됐고, 이 9가지 중점 과제를 달성을 해야 되잖아요. 9개 과제는 9개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9개 사업에서 각각의 그 RFP와 각각의 요소를 기술이 담아내는 내용들은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적으로 저희 분류를 했고, 거기에서 지금 다음과 같이 뭐 34가지의 사업이 저희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개인 맞춤형 뭐 시기 데이터 설계를 위해서는 뭐 데이터를 통합해야 된다라든지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단순하게 식품 정보를 얻는 게 아니고 우리가 푸드테크에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얻을 건지에 대한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과 같이 이제 뭐 이렇게 이걸로 이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개인 맞춤형 시기 데이터 설계를 위해서는 이제 네 가지의 세부 추진 과제가 중심이 돼야 되고, 만약에 대체식품 개발 및 기술 고도화에서는 다음과 같이 뭐 이렇게 개인 맞춤형을 위한 식품 가공 제조 플랫폼도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원천 기술 고도화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뭐 지금 뭐 모든 푸드테크를 좀 더 뭐 총망라하지는 못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식품연에서 R&D 사업 방향으로 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러한 내용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방향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뭐 결국은 이제 이런 데이터 기반한 푸드테크 산업 원천 기술로 이제 글로벌 선도지 확보하자는 게 저희 목표이긴 한데요.
이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이제 산학연 간의 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사업 내용을 잡아놨지만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짓거나 아니면 초가집을 짓거나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만들어서 초가집을 짓거나 아파트를 짓겠다기보다는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초가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거꾸로의 전략이 이제 돼야 되고요. 만약에 춘천시에서도 어떤 데이터에 대한 그런 사업을 진행했을 때 먼저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뭘 만들 거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떤 산업계에서 뛰어들 거야라는 것을 먼저 이제 설정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무엇일까를 거꾸로 내려가면서 수집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진짜 쓸모 있는 데이터, 그 산업에 필요한 데이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이게 한번 쭉 그려봤어요. 1차 산업과 2차, 3차, 4차 산업일 때 식품의 산업은 이렇게 널뛰고 있습니다. 이게 남대문 찔찔하게 남대문 시장의 모습이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2차 산업과 3차 산업혁명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이 있으면서 이렇게 대형마트가 되었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기존의 어떤 물류 유통 플랫폼들은 아니죠. 이제 그만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푸드테크 산업들이 올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저희가 많은 식품 푸드테크에 대해서 기획도 하고 고민도 하고 있지만 젊은 사람들의 머리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10대, 20대들이 푸드테크 산업의 주체가 될 수가 있고요. 저희한테는 예를 들어가지고 소주를 먹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소주를 우리한테 먹으라면 아무도 안 먹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삼겹살 좋아하는데 대체식품 먹으라면 안 먹잖아요. 그만큼 푸드테크 산업이라는 것은 미래의 인재들에 의한 그 산업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는 길을 터주는 입장인 거고 산업을 주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그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 세대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청취하는 게 앞으로 푸드테크 산업 발전에 좋은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춘천 2024 푸드테크 산업 발전 포럼에 끝까지 참석해 주신 자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실 차가 되게 많이 막히더라고요. 춘천에 사람들이 일상적으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서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면 앞서서 오늘 의장님께서 우리 닭갈비도 먹고 막국수도 먹긴 한데 이제 여기에 와서만 먹는 게 아니라 돌아가서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간편식, 또 더 나아가서 최근에 뭐 춘천 감자빵 그러면 이제 춘천에서 직접 매장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냉동한 것을 이제 이런 유통을 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요즘에 여러분들 뭐 이 냉동김밥 미국 수출하는 것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는 어느 지역이나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가공,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외식 상품을 지역에서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특별히 경험한 것을 이런 첨단 유통기술, 소비기술을 통해서 국내 어느 지역 또 전 세계 어느 지역이든 이제는 제공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산에서부터 유통 소비가 이제 연결되는 그런 산업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농업과 연계해서 앞으로 이제 춘천시가 푸드테크 산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앞서서 이제 여러 주최자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분의 이 주제 발표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패널 토의로 강원대학교 김명동 교수님 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지연 교수님 오늘 발표해 주신 두 분의 이제 연사가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먼저 오늘 그 춘천시의 이제 푸드테크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김명동 교수님, 그 다음에 김지영 교수님께서
좀 더 이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의견 주시는 걸 시작으로 해서 제가 오늘 발표자들께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기관 또 담당 공무원분들 또 이제 업계에 계시는 다양한 분들이 코멘트를 주시거나 또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그런 시간으로 해서 발표 시간 일정 시간을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명동 교수님 올해 이제 2회째인데 지금까지 아까 시장님하고 같이 춘천시의 푸드테크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춘천시에서 좀 더 이제 집중해야 될 푸드테크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강원대학교 김명동입니다. 먼저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신 두 분 말씀을 듣고 또 평소에 제가 생각해오던 우리 춘천의 푸드테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이 푸드테크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좀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이 푸드테크의 어떤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방금 덥다고 말씀드렸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살기 힘들고 생명이 있는 작물도 살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지금 여건이 지금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라고 하는데요. 우리 춘천은 도농 복합 지역이죠. 여기 서면만 하더라도 시내와 조금 다른 그런 여건을 갖고 있는데 기후 변화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우리 춘천은 도농 복합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업 생산 기반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구 구조의 변화인데요. 지금 농업 현장에 계시는 분들, 또 우리 식품 생산 현장에 계시는 분들, 인구 구조가 특히 우리 도농복합 지역, 그러니까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역의 인구 감소는 정말 굉장한 속도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도 농촌인데요. 약 30여 가구에 한 130명 정도 살고 있었던 지금 동네인데요. 지금 17분 계시더라고요. 저희 형님이 52년생인데 막내입니다. 그래서 이 농업과 관련된 또 푸드테크와 관련된 그 어떤 용어로 저희가 설명을 하든 간에 인구 구조의 변화는 정말 큰 위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째는 최근에 저희가 그냥 하기 쉬운 말로 MG 또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무슨 오렌지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노동 가치관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춘천만 보더라도 일자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많은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자리의 어떤 수준이나 어떤 급여의 차이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노동 가치관의 변화가 굉장히 크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뿐만 아니라 식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소비 패턴, 소비 가치관의 변화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치관의 변화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많이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패턴의 변화나 소비 가치관의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방금 말씀드린 이 3가지는 기술적인 변화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여건의 변화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3가지 여건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 춘천이라는 곳을 생각을 해보면 이건 단순히 어느 한 산업의 문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 전체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시 차원에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늘과 같은 행사가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계속 좀 아이디어를 모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좀 시급하게 우리 지역에서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은 생산과 관련된 그 인구 구조에 관한 부분을 좀 시급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지금 농업 그 생산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력에 대한 부분, 인력의 구조에서 벌어지는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제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님 계시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춘천은 기회가 있는 곳이다 생각하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춘천이 바이오 특구로 지정이 되었고 또 시내에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푸드테크라고 하는 전후방 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어떤 그 산업의 생태계라고 이제 보면은 춘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이제 잘 꿰어 나가면 큰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 정도로 마치고요. 또 말씀 주시면 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해수부 또 이제 블루푸드테크라는 걸 하고 이제 지역이 갖고 있는 건 단순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증을 통해서 직접 지역에서 생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려고들 부산은 부산대로 목포는 목포대로 또 다 지역별로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이제 중앙에서 이제 협의회 회장을 맡으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재부가 푸드테크 산업 발전 활성화 방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기재부에서 이렇습니까 했더니 가장 큰 건 앞서 우리 김명동 교수님 말씀 인력이 없다. 농업 인력, 제조 인력, 외식업, 심지어는 집에서 밥 해줄 사람도 없다. 이제 1인 가구가 800만 명인데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결국은 최소한 급식은 이제 어딜 가도 해결을 해줘야 되고 외식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 심지어는 가정식까지 인력 부족이 제일 심각하다가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재부가 나서려고 하는 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한 국무총리실에서 나서는 건 결국 이제 기후의 이슈는 개인이 인구가 늘다 보니까 결국은 에너지 소비를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음식을 생산하는 데만 드는 게 아니라 유통하고 음식을 먹고 버리는 전 과정에 음식물이 남고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포장재 버리는 이 과정이 조리하는 전과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전부 에너지 소비이기 때문에 먹는 거에서 식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환경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게 초고령 사회입니다. 내년부터 이제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 되면 만성질환을 2개씩 가지십니다. 밖에 가서 식사를 하시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이 자기가 피해야 되는 음식들을 개인이 골라 먹는다는 게 조리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인력 문제, 환경 문제, 건강 문제가 국가가 책임져야 될 가장 큰 이슈인데 이 먹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모든 게 전부 다 지역 소멸하고 밀접하게 관련 있습니다. 지역이 가장 이 세 가지에 취약하다인 거고 마지막은 앞서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젊은 청년들이 농업과 식품 분야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관심이 없다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뭐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좀 국가적으로 나서서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동시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최소한 먹는 문제는 국가가 좀 해결을 해주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신산업도 만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서 해결을 통해서 아시아나 또는 유럽이나 외국처럼 전 세계를 우리가 이런 어떤 실증한 경험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도 개척할 수 있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재부에서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춘천은 사실 어떻게 보면 도농이기도 하고 또 대학도 많이 갖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바이오 분야나 관련된 분야에 여러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 사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김명동 교수님께서 앞으로 춘천이 푸드테크에 있어서의 좀 더 뭔가 이런 문제도 해결하고 새로운 어떤 청년들 주변에 많은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분야의 어떤 경쟁력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김지영 교수님은 사실은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선도적인 연구자이시기도 하고요. 또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법 이후에
고부가 가치 식품에 대해서 많은 정책, 그 다음에 실제로 임상, 또 산업계하고의 어떤 협력을 만든 과학기술대학에서 연구처장도 하셨고요, 산학협력 단장도 하셨습니다. 오늘 춘천에 오셔서 한번 푸드테크 분야에 관련해서 또 농업과 연계해서 좀 더 좋은 제안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지연입니다. 여기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지금 와서 듣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게 오히려 좀 더 제가 오히려 더 아이솔레이션 되어 있었구나.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잘 모르고 외면하고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이 푸드테크 관련해서 지금 이제 정창하 박사님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 크게 이제 우리가 6가지 분야를 좀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춘천시 입장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제가 이제 들으면서 계속 고민을 했는데, 춘천이라고 하는 지리적 이점이 굉장히 좋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기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지리적으로 서울과 굉장히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협력이 일단은 굉장히 쉽고요. 춘천이라고 하는 도시의 규모에 비해서 큰 좋은 대학들이 일단 큰 대학 갖고 있고, 그 대학이 다 의과대학과 식품 관련 바이오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 있어서 식품 바이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도시와 농업이 지금 같이 갖고 있어서 모든 거를 일단 한번 테스트베드화 할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좋은 인프라가 갖고 있는 그러한 도시였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고요. 제가 지금 저희 노원구에서 왔는데 사실은 1시간 반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서울하고도 굉장히 근접한 도시이기 때문에 교통 면에서도 굉장히 좋아서, 아까 말씀하신 뭔가 어떤 규제나 이런 면에서의 허들도 우리가 뭐 규제 샌드박스나 통해서 뭔가 실험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입지적인 조건이 있구나라는 걸 조금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이 푸드테크 관련해서 이 6가지 이렇게 분야를 놓고 봤을 때 모든 걸 우리가 하나에서 다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분야를 놓고 봤을 때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고 지자체에서 가져갈 일이 있는데, 말씀 계속 잘 주셨지만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어떤 인프라를 깔고 어떤 로데이터를 생성해내고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내야 할 일이라고 하면, 지자체 내에서는 그걸 가지고 실제 실증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 했을 때 실제 춘천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좀 발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체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 제 생각에 뭐 도시 실제 농업에서의 어떤 뭐 스마트팜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데, 그게 정말 스마트팜이 도시 건물 내에서의 스마트팜이 아니라 노지에서의 스마트팜을 좀 더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농업 생산성을 좀 더 IoT 기술 어떻게 더 접목할 수 있는지 굉장히 많이 이미 가고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가고 있기 때문에 잘 놓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더 가실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곤충 단백질 같은 경우에서도 굳이 식품뿐만이 아니라 해외 유명한 회사에서는 이미 양식용 사료에 넣어서 굉장히 큰 고부가가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장시킨 그러한 범위를 가지고 가신다고 하면 정말 바로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창하 박사님 주신 그 내용 중에 실제 데이터를 PPT 내용을 좀 보시면 해외에서 잘 가고 있는 푸드텍 관련한 기업들, 그다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잘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그 내용을 보시면 대기업들이 아닌 걸 보실 수 있어요. 다 새로운 기업들이거든요. 푸드텍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업은 젊은 친구들이 약간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무언가를 갖고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식품이라고 하는 혹은 농업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켜서 어떤 뭔가 새로운 분야를 창출해낼 수 있는 좋은 뭔가 재미있는 거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에서도 실리콘밸리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술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에 그다음에 뛰어난 머리를 가진 창업 인프라를 굉장히 잘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푸드텍 기술이라고
이 전 세계에서 미국이나 유럽이나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정부 차원에서 많이 육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바이오 산업의 이제 하나의 종류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춘천시에서도 푸드텍을 어떤 대체 단백질 기술 개발뿐만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창업 인프라를 어떻게 여기에서 유치해서 가져와서 그들이 여기에서 정주해서 할 수 있는 서울과 인접해서 여기에 춘천의 어떤 인프라를 잘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계기로 같이 발전시킨다고 하면 춘천시가 같이 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같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강원도가 이제 뭐 원주도 있고 강릉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외부에서 보면 역시 이제 도청이 있는 이제 춘천이 이제 강원도의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어떤 인재를 갖고 있고 거기에 R&D가 저는 유일하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학교도 평창에 이제 캠퍼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을 갖고는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강원도의 어떤 중심이 좀 더 춘천이 좀 됐으면 좋겠고 핵심은 오늘 김재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강원도의 춘천이 잘해왔던 게 이제 여기 강원대학교에도 의과대학이 있고 한림대학에도 의과대학이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을 굉장히 잘해왔습니다. 바이오 분야는 뭐 다 잘합니다만 그 중에 이제 바이오산업진흥원이 있어서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바이오 건강기능식품도 잘 해왔는데 이제 앞으로 초고령 사회에 이제 메디푸드 앞으로 이제 혈당, 당뇨를 하는 것들의 어떤 식품들 또 이런 것들이 뭐 건강 어떤 이제 뭐 대상에서 하는 이제 유큐어 같은 특수 용도 식품만이 아니고 일반 식사 형태의 어떤 간편식들 그거는 이제 이미 간편식을 많이 또 고령 친화식들 이제 어르신들 이런 것처럼 원료는 춘천을 포함해서 춘천 농업기술원 포함해서 강원도까지 좀 확대해서 강원도산 원료를 좀 기반으로 좀 더 맞춤형 식품 그 중에서 기존의 건강기능식품도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환자식 더 나아가서 고령 친화식 같은 분야는 실제로 농업하고 직접 고부가 같이 이런 춘천의 어떤 바이오 식품 산업하고 연결될 수 있어서 아마 그런 면에서 그리고 최근에 그 김명동 교수님 인제에서 했던 그 암 환자식 그 실증 사업을 강원대 가져가지 않았어요? 아세요? 부총장님 보셨죠? 그게 뭐냐면 원래 강원특별자치도 되면서 인제에서 아마 삼성병원하고 이 암 환자식 실증 사업을 한 200억을 가져왔는데 결국을 인제에서 할 수가 없어서 강원대학교가 다시 그걸 가져와서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환자식에 대한 실증 사업은 저는 충분히 이 강원대 한림대가 이런 농업식품 그 다음에 이제 이 병원을 갖고 있어서 직접 지역에서 실증도 하고 지역에서 직접 뭐 소비도 좀 하고 생산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는 좀 더 그런 방금 말씀드렸던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춘천만이 그런 좀 메디푸드나 고령 친화식에 있어서는 직접 실증도 할 수 있고 직접 농업하고 아무래도 원료가 중요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농업에서부터 실제로 임상까지의 전 과정에 관련된 어떤 융합 연구는 좀 잘할 수 있지 않나 차원에서 한번 최근에 사례로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어서 지금 이제 오늘 발표해 주신 우리 김진수 과장님 실제로 이제 농진청이 이제 앞으로 이제 국가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어떤 농업 발전, 농촌 발전에 이제 기여한 것 이상으로 디지털 시대, 이제 데이터 시대에 앞으로 미래의 어떤 농업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 이제 농업인들 또 이제 지역민들 와 계시니까 앞서 오늘 말씀하신 것 외에 추가적으로 좀 더 춘천의 좀 뭔가 농업 발전에 있어서 또 이제 이런 푸드테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추가 의견이 있으실까요? 편하게 해주시면 될까요? 네, 말씀을 이제 짧은 시간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약간 아쉬움이 있긴 했어요. 국가기관에서 산업화하는 데 가장 근간은 저는 이제 원료라고 하는 관점인 거고요. 아까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원료라고 하는 거는 농업과 같은 생산물이겠죠. 생산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옛날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나 이런 교수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가장
가장 좋은 제품은 가장 좋은 원리에서 시작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이제 제가 연구 생활, 그러니까 공직 생활에 있으면서 기술 개발을 하면서도 느낀 거는 뭐냐면 이왕 같은 원료면 좋은 기술이 또 좋은 제품을 만들어간다. 이런 부분인 거죠. 다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좋은 원료, 좋은 기술이 만나야 된다는 이제 관점인 거죠. 그래서 현장에 있어서는 좋은 원료를 생산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품종부터 이어서 생산 재배 기술들을 기본적으로 끌고 가는 거고요. 이런 모든 지역의 차별성을 가진다고 하는 거는 요즘 이제 TV 보니까 프로그램 이름도 있던데 한 끗 차이라고 저는 좀 봐지는 거죠. 과거에 있어서는 어르신들이 전통적인 걸 고수해서 차별성을 인정받고 그만의 가치를 인정해준 반면에 이게 상품화 유통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이 SNS 유통 방법에 대한 그 제품의 제대로 평가를 받고 모든 국민들이 찾게 되는 손길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 있어서 우리 원료도 마찬가지라고 드는 거죠. 그 원료의 한도 차이를 위해서 저희 진흥청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거고 지방에도 노력을 하는 거고 생산도 노력을 하는 거라고 봐지는 거고요. 이런 모든 정보들이 모여서 통합적인 정보 제공이 되는 거고 그 원료가 가치를 남다르게 할 때 라는 부분들은 지역에서 특별적인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뭐 메디풀이라든지 우리 지나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맞춤의 어떤 타겟하는 제품들에 따라서 그 색깔들은 달라질 거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아까 강원도에서는 닭갈비 막국수, 토마토 아까 복숭아 이야기를 하시고 아까도 과장님 토마토 이야기 좀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아까 키워드 메디푸드가 됐건 무료 치안이 됐건 어떤 특징적으로 좀 찾아가는 부분으로 타겟팅하는 부분이 좋겠다라는 관점인 거고 한 끗 차이를 지켜가는 게 그 부분에서 원료적인 강조 기술들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단지 하나의 관점은 꼭 먹을 푸드테크라서 먹는 것만을 생각하지 않아도 좋겠다는 생각을 약간 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글로컬 대학이 이제 강원도는 다 됐거든요. 춘천이 사실 다른 데는 계속 안 돼가지고 지금 네, 그런데 춘천만 다 됐습니다. 강원대도 우리 김명도 부총장이 그때 뭐 한림대도 됐는데 글로컬의 의미가 뭘까? 이제는 춘천이 춘천다움이라는 것이 단순히 세계의 춘천이 돼야지 뭐 한국의 춘천, 뭐 서울과 뭔가 조금 서울보다 뭔가 나은 게 아니라 가능하면 이제 춘천의 그런 아까 원료일 수도 있고요. 또 춘천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해오셨던 경험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어떤 기술이나 이제 이런 미디어를 만나서 전통이 이제 기술을 만나서 세계로 가는 어떤 그런 글로컬 산업으로 이제 식품도 바뀌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의 어떤 수요라는 건 이제는 좀 제한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라남도 가서 목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김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수출이 되게 많이 되는데요. 뭐 따지고 보면 K푸드가 수출이 많이 됐다고 얘기하지만 따지고 보면 라면하고 결국 만두거든요. 근데 라면 만두가 우리나라 원료인가요?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애매합니다. 예, 대부분의 원료가 이제 수입산 밀을 이용해서 한 거. 그럼 결국 국내 원료 쓴 거라고는 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라남도에 이제 목포에 가서 제가 광주하고 유일하게 우리가 세계라고 하는 연구소 이름을 쓰는 건 세계 김치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월드를 씁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김치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주도가 있다. 이제는 월드 김치 연구소가 아니라 월드 푸드테크 연구소가 이제 국가기관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넥스트 이제 김처럼 또는 이제 김치처럼 우리가 먹는 어떤 이런 음식에 있어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춘천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지성이고 또 굉장히 뭔가 이런 오랜 문화를 갖고 있는 어떤 도시에서 좀 더 글로벌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계속 젊은 친구들하고 또 다른 분야하고의 어떤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평창에서 약콩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했었는데 최근에 김미경 TV를 나갔거든요. 교수가 이거 김미경 TV까지 내가 나가야 되냐 그랬더니 교수님
구독자가 180만입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약홍의 타겟 고객은 5, 60, 70대 여성들입니다. 김미경 TV에서 김미경 씨가 하면 먹습니다. 그래서 나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갑자기 또 그러더니 최유라 쇼를 나가야 됩니다. 최유라 씨의 롯데 홈쇼핑의 최유라 원픽을 평창 약홍 원픽으로 약홍 국물로 약홍 콩물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또 나갔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이제는 아까 우리 정창하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건 권위가 이제 정부나 대학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미디어에서 인플루언서에서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그런 커뮤니티를 굉장히 잘 만들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암환자가 되던 아니면 이런 뭐 임산부가 되던 또는 비건을 하는 분야가 되던 결국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의 어떤 장점을 자꾸 콘텐츠화하고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그런 것들이 자꾸 와서 특별한 경험이 쌓이게 되면 그 온오프라인이 춘천을 대표로 하고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아시아를 넘어서 다른 해외 쪽에 자꾸 알려지는 것이 앞으로 춘천의 어떤 농업과 푸드테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창하 우리 단장님께서 이 디지털 플랫폼 말씀을 사실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뭐 갑작스럽긴 하지만 연구자 입장에서 되게 고민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로 끝나지 않고 이게 실제로 실증이 되고 그 실증된 결과가 실제로 기존의 것들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새로운 어떤 솔루션이 되는 것들을 이제 원하는데요. 이제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 푸드테크가 실제로 농업이나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연구 단계를 넘어서 뭐 이런 실증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사업화되는 데 있어서 어떤 좀 국가적으로 또 이제 여기 소비자나 언론이나 오늘 이제 강원 일보사에서 같이 하는 거니까요. 소비자 언론이 오히려 중요하고 여기에 이제 산업 그리고 대학과 이런 이제 정부가 같이 협력하는 생태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이 푸드테크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현장에 좀 적용되기 위해서 좀 해결돼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오늘 발표하신 거 이어서 좀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고 좀 많이 고민했고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역 소멸, 인구, 청년들 유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제 지역 경제, 지역 경제 확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푸드테크는 좋은 아이템인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 푸드테크라는 게 단순하게 한 개, 두 개의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도에서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또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도와 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연구자들이 갖고 있는 식품에 대한 정보들을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나 기업한테 연계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저는 항상 이제 백종원의 골목 보면 푸드테크 골목 하나 만들지, 그리고 지역을 사업을 하면 저 건물부터 짓던데 왜 건물을 지어? 그냥 빈 건물 많다는데 그 빈 건물에 푸드테크 골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청년들을 이제 창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네. 그러면 멘토가 필요한 거잖아요. 청년들한테 창업하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대학, 연구원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과의 이제 멘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주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런 또 푸드테크 골목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청년이 창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오는 거잖아요. 오게 만들려면 그 주변에 있는 카페나 아니면 이제 어린이집이라도 이렇게 인프라들도 만들어주는 역할들, 그냥 비어있는 그 지역 내의 그 공간 활용들을 통해 가지고 그 푸드테크를 활성화한다라는 건 푸드테크의 정신하고도 저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주면 그 다음에 그 청년들이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멘토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멘토들이 어떻게 이 데이터들을 연결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창업하는 데 도와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분들한테 이제 같이 연결시켜주고 그분들한테 베네핏을 주면 됩니다. 뭔가 이제 그 사람들이 한테도 충분한 뭔가를 이득을 주게 되면 예를 들어 창업했을 때에 그런 기업의 어떤 그런 어느 정도의 지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해주는 그런 좀 더 적극적이고 이제 그런 그 정책이 돼야만이 그 지역의 푸드테크가 활성화되고 젊은이들이 뭐 가려고 하죠. 우리가 이제 판교하게 되면 다 가고 싶어 하잖아요, 청년들이. 그런 것처럼 강원도 하게 되면은 춘천시는 뭐 푸드테크의 어떤 골목으로서의 어떤 성지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고, 다만 이제 푸드테크 하게 되면 춘천이지 춘천을 다시 푸드테크를 다시 또 원주, 인제, 강릉 이렇게 나눠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집중화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렇게 이제 돼야 될 인프라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뭐 데이터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데이터는 아주 가벼운 거에서부터 아주 중앙에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다양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내가 기존에 논문에 나와 있는 아니면 웹사이트 그 웹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도 취합할 수 있고요. 어쩌면 더 정밀하게 어디에 뱅크,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취합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야죠. 결국은 그 사람이, 그 기업이 창업했을 때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의 부분들은 그 사람들의 니즈입니다. 그 니즈를 잘 이제 시나 도에서 잘 판단해서 이거를 어떻게 데이터에 고도화를 할 수 있는지 부분들만 신경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창업하는 사람들의 자율성, 그런 인프라 이런 것들이 구성이 돼야 지역 내에서 푸드테크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 분야에 청년들이 좀 많이 부족하니까 이제 청년들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많이 가지고, 어제 제가 평창에 올림픽 시장에 가면서 매번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면도 그렇고, 평창오락관 강원님보다 사장님이 평창 대화면이 고향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서 이게 40년 전에도 이렇게 사셨고 지금도 이렇게 이게 살아가는 방법으로 해결되기가 정말 어렵다. 그때도 농업이 똑같았고 지금도 제조가 똑같고 공공단지 똑같고 지금도 시장 똑같습니다. 뭐 개선 사업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좀 더 뭔가 지원해 주는 것 뿐이지 기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이제 푸드테크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어떤 기술이 도입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먼저 써줘야 됩니다. 이게 사실 아무도 안 먹는, 예를 들어서 오늘 식물성 대체식품. 앞으로 아무도 사람들이 소비하지 않는 업사이클링 문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이게 지금 뭐냐면, 새로운 게 필요하다라고는 다 생각하지만 막상 익숙하신 것들을 바꾸는 게 실제로 집에서 식사하시는 분 외식, 급식 잘 안 바뀝니다. 결국 인간에서 변하기 되게 어려우니까 제가 만약에 춘천시에 좀 제안을 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우선 지역에 계시는 어떤 학교 또는 이제 이 어떤 요양소나 이제 이런 복지 단체에서 진짜 밥 먹으려면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좀 힘이 좀 안 드셔야 되고 드시는 분들도 좀 위생적이면서 좀 더 지역에서 생산되는 좀 이런 업사이클링이나 이런 식물성 원료들에 대해서 이게 싸서 먹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의미가 있어서 정말 부티크한 거죠. 오히려 저는 업사이클링이라는 거는 오발탄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이제 곱창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법인카드 아니면 못 먹는 음식을 만든 겁니다. 골뱅이나 영국에서 안 먹는 과자가 우리가 소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가치 소비라고 하는 거는 꼭 그 음식이 예쁘고 뭔가 품질이 좋은 양하고 질의 문제가 아니라 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격이라고 하는 건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식생활, 저탄소 식생활, 그리고 우리가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상생이나 배려에 대한 어떤 식생활은 공공에서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가격이 싸고 버려지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소비하는 그 소비자의 의식과 언론과 그리고 먼저 공공에서부터 그런 급식에서부터 이런 이런 어떤 인력의 안전 문제가 되던 이런 어떤 좀 더 이렇게 식생활의 소비에 대한 어떤 문제들 또는 이런 환경에 대한 문제들, 건강에 대한 관련된 문제를 좀 더 급식에서 실증도 하고
급식에서 먼저 이렇게 소비를 하게 되면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 지역에서 직접 농업하고 이런 제조하고 외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정, 그다음에 급식이 같이 돌아가서 일단 지역에서 먼저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좀 더 뭔가 새로운 어떤 기술도 하나의 그런 산업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해서 급식에 대한 어떤 활용 방안이 좀 더 실증으로 좀 많이 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아까 정창화 박사님께서 이런 새로운 어떤 기술들이 먼저 이렇게 좀 실증도 되고 실제로 현장에서 좀 적용되는 어떤 생태계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우리 두 분 패널분들, 두 분 발표자에 대한 의견을 제가 조금 사실은 의견 플러스 좀 더 이렇게 관계에서 좀 제가 지금까지 좀 듣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렸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서 한 두 분 정도만 좀 우리 가능하시면은 실제로 현업에 계시는 농업인 또는 이제 제조, 외식업에 계시는 분 한 분 먼저 좀 오늘 발표에 대해서 좀 많이 부족한 거 좀 추천 시각 또는 좀 더 앞으로 관련된 분야의 좀 전문가들이 좀 고려했으면 좋은 것을 좀 의견을 좀 조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먼저 우리 신성원님 부회장님 마이크 좀 전달.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사단법인 한국학교농업교육의 춘천시청관리자 신성호입니다. 오늘 그 발표한 것도 그렇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 기회를 빌어서 육동환 춘천시장님의 어떤 그 성격이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 상당히 새삼스럽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테크에 대해서 벌써 이제 올해로 몇 년째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또 하시고 또 거기에 연장선에서 지금 그 그린바이오 산업을 지금 개발해서 문총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복숭아하고 소를 지금 키우고 있고 노도 좀 하고 해갖고 가병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우리 그 박사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수님도 그렇고 농촌 인구가 인력이 지금 다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60대 중반을 넘어서 있는데요. 이래서 상당히 힘들죠. 인력 문제가 또 비싸고 그 다음에 그 춘천은 농업에 복합 같이 하고 있으니까는 사실은 축산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환경이라든지 그 시내에서 또 취직하고서 이렇게 이주를 해서 농촌으로 이주를 해서 오는 분들하고 계속 이제 그 신랑이 있고 또 사실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지금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그래서 곤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어서 사실은 고령농업에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진입을 하고 이제 금액도 이제 많은 게 올라가고 보니까 그 다음에 곤충이라든지 이런 거는 고령농에서 차라리 기존에 저활동의 복숭아농사라든지 또는 소 키우는 게 힘들고 보이니까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그 다음에 비용도 그렇게 초기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면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 매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전 박사님이나 어느 분께서 지금 현재 싱가포르나 아까 차트에서도 봤지만 여기서 특히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곤충에 대해서 음식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아니면 사료라든지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비전을 좀 우리가 이건 좀 늦었어도 나이가 있더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도전을 할 만한 그런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김진숙 박사님께서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농산물, 부산물, 농산 부산물에서 이제 아까 대체적으로 귤을 보게 되던 말씀을 드렸지만 또 거기 보니까는 그 전정 가지에 대한 그런 업사이클링도 고기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떤 쪽으로 더 연구를 하셔서 제품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두 분이서 첫째는 곤충 산업에 대한 것 어떤 미래
미래에 대한 비전이 그때 많고, 그다음에 업사이클링, 농산 부산물에 대한 업사이클링에 대한 거는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것도 잠깐, 곤충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요. 곤충을 아마 사육하시고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셔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몇 년 전부터 이제 곤충을 식품 원료화 시켜서 굉장히 클린한 그런 대체 소재로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약간 장려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은데, 곤충이 주는 아마 혐오감 때문에 직접적인 곤충이 들어간 식품 원료, 이거는 이렇게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식품 원료보다는 아마 해외에서도 곤충에 대한 대체 단백질보다는 사료로서 싱가포르에서 이제 아마 싱가포르 베이스이긴 하지만 다른 말레이시아나 다른 지역에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바다에 양식하는 어류의 사료로 굉장히 크게 이제 사용해서 곤충을 그래서 굉장히 잘 성공한 그런 스타트업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 소재를 키워서 그걸 가지고 굳이 식품 소재가 아닌 그런 어떤 그런 어류나 이런 양식의 어떤 사료로 굉장히 단백질 소스가 필요해서 그런 약간 소재의 다양한 판로를 좀 이용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좀 하시면 어렵지 않게 더 잘 이용하시지 않을까라고 다양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오늘 그 푸드테크에 대한 이제 물론 뭐 그것도 어쨌든 간에 푸드 테크에 들어가니까는 범위에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가능한 다른 식품 쪽에 우리 저 먹는 기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단백질 쪽에 식품 쪽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걸 좀 듣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예. 네. 제가 추가적으로 말을 해보면 제 용가원에 아까 곤충양전 산업화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는 이제 곤충의 이제 단백질을 이제 많이 해서 아까 환자실이라든지 뭐 이런 곤충 친화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잠깐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그 단백질 또는 기름이 곤충 기름이 있잖아요. 곤충류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연구를 진행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곤충사료 부분들은 이제 그래서 다른 뭐 어류 사료나 이런 활용적인 부분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좀 더 관심 있는 부분들은 저한테 주시면 또 당사자 연락해드릴 방안을 할 테니까 또 관심 있는 좀 추가적으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아까 그 전점까지 이야기 잠깐 예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뭔가를 할 때에는 제도적인 법적인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하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고, 오디 뽕나무 나무까지 아시죠? 그 오디 뽕 산화생산과 사단법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희에게 와주셔서 그 가지가 가지고 있는 성분이 좋은 성분이 많더라 해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목표 저희가 원하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식품 원료냐 아니냐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식품 공전생 어린까지는 가능하다라고 계획을 하는 부분에서 이용물질 뽑아서 차례대로 음료한 제품화하는 부분들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부산물을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렇게 식품 원료가 아닌 걸 활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가지 같은 경우에는 사료나 퇴비로 쓰는데 현재 환경부 폐기물관리법상에서는 사료가 사용하는 기준, 폐기물 기준에 따라서 편하게는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식품 원료를 쓸 때 좀 더 복잡한 부분이 있긴 한데, 아까 식품 원료를 식품 품목 제도 보고서 쓸 경우에는 가능하고요. 해외에서는 포도 가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포도 나무에서 포도 따고 와인도 만들어 같이 하잖아요. 그 포도 가지로부터 여러 가지 유형을 항산화 물질 뽑아서 아까 기능성 물질에서 유효 물질을 판매하거나 활용하는 사례들은 해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듣고 싶으면 저한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저희가 테크가 들어가니까 자꾸 이제 대체육, 대체 이런 단어를 쓰면 마치 기존하고 뭔가 이렇게 기존이 없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대체되는 거에 자꾸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스마트팜보다는 이제 팜테크 이래서 소비자 중에서 자연에서 얻고 싶은 분도 계시고 또 이런 온실에서 키우는 걸 원하시는 분도 있고 좀 더 이렇게 완전히 스마트팜 형태의 이제 이런 것들처럼 뭐 육류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어떤 다양성 있는 거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해야 농업의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뭐 등급제 하듯이 이제 각자 자기의 어떤 맞는 선택지를 주는 것이 자연에서 얻는 거라든지 이런
있는 기술로부터 좀 다양한 선택지고 그 중에 하나가 식물성 단백질도 있고 미생물도 있고 곤충 단백질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소비자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좀 얻고 실제로 그걸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꾸 제공해 줘야지만 농업도 또 관련된 식품도 또 테크 산업도 같이 상생하지 않을까.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이 자리를 좀 같이 이렇게 빛내주신 우리 추천시에서 우리 뭐 소장님, 저 과장님 계신데 한 분만 좀 중요한 말씀 주시는 걸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소장님께서. 네, 농업기술센터 소장 한경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또 의미를 이제 다르게 해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우선 느낀 거는 느낀 거보다 굉장히 기분 좋았던 게 저희가 이제 푸드테크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안목을 넓혔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 이 분야가 여러 군데에서 이제 여러 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춘천의 이제 현실 김영동 교수님도 아시지만 저희가 당면한 현실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고민을 같이 해주신 거 굉장히 이제 고맙게 느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좌장 맡으신 이기용 교수님도 지난번에도 이제 오찬하면서 들었던 얘기지만 오늘 또 이제 강조해서 주셔서 굉장히 이제 저희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향후에 제가 오늘 이제 박사님들 의견 들어보니까 숙제가 많습니다. 저희가 해결할 것도 많고 그리고 질문은 못 드리겠고 저희가 이제 향후에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도움 요청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저희 과장님도 있고 실무팀장도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주 굉장히 사전 준비를 많이 하셨고 열정적으로 답변해 주시면서 아주 굉장히 고맙고 향후에도 저희 업무 추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오늘 제2회 춘천 자동차 푸드테크 산업 발전 토론의 종합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